이번 딥스트럭처 10번째 에피소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2부. 대장동 개발비리를 위한 워밍업 위례신도시에서는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화천대유자산관리 천화동인 등이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소위 김만배 일당이 그야말로 수천억 원을 해먹은 대장동 개발비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약 1년 3개월 전인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부터 2014년 위례신도시에 건설되는 호반베르디움 1137가구는 성황리에 분양되었고 2017년까지 300억 원 이상 시행이익이 발생하여 민간 개발업자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최소 수십억씩 챙겨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살펴보면서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장동 개발비리는 어떻게 더욱 깊어졌는지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대장동 개발비리의 유사성을 통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어째서 대장동 개발비리를 위한 몸풀기 워밍업이라 평가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제5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5대 성남시장에 올랐지만 당시 성남시의 재정 상태는 전 시장의 방만행정으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고 이에 국내 정치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면서 당시 집권 여당이자 성남시의회에서도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과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고 급기야 성남시의 예산안까지 삭감하는 한나라당의 목리에 점점 더 악화되는 시의 재정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MB정권 당시 출범했던 LH가 포기한 성남시 구도심 개발, 대장동 개발 등을 통한 재정수익 확보가 절실했는데 취임 전부터 성남시가 주관하는 공공개발만을 외쳐왔던 성남시장 이재명은 당초 굳건했던 입장에서 반걸음 물러서 개발 권한은 없지만 자본은 충분한 민간업자들과 함께 도시개발하는 민관합동 노선을 채택했고 보다 효과적인 민관합동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받아들였으나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던 성남시의회를 뚫을 길은 만무했습니다. 2008년 2009년부터 소위 이강길 자문단으로 대장동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정영학 남욱 정재창 등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면서 김이지스 김만배 덕분에 빵에 가기는커녕 C7 대표 이강길까지 몰아내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독차지하려 했지만 아무리 로비를 통해 줄을 대보려 해도 민간주도 개발에는 추호도 승인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 제5대 성남시장 이재명이 그나마 반발짝 물러서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는 노선을 채택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어떻게든 대장동과 관련된 일들은 메이드시켜 자신들의 숟가락을 조금이라도 더 얹을 수 있게끔 했어야 했던 남욱일당은 도시개발의 마에스트로 정영학의 치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민관합동 개발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과 동시에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던 성남시의회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킬 묘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성남시의장석에 앉을 수만 있다면 당적 변경도 불사하려는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 최윤길 등과 자신의 상관인 성남시장 이재명의 정치적 재정적 돌파구가 되어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 선봉에 서서 기필코 메이드시켜 더욱 더 출세하기 원했던 당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유동규에게도 오랫동안 공들였던 남욱일당은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 최윤길 강한구 등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리고 김용 등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성남시의원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오매불망 성남시의장석에 앉길 바랐던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 최윤길을 민주통합당의 지지까지 동원해 성남시의장으로 선출한 후 성남시의장 최윤길을 비롯한 몇몇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의 돌변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극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정치적 재정적 위기 상황에 몰렸던 제5대 성남시장 이재명은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이 당시 성남시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 평가받았던 대장동을 비롯해 위례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시의 재정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한때는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이었던 최윤길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남시의장에 선출되며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풀 수 있었으며 일찌감치 이재명의 줄선 덕에 일개 성남시 소재 아파트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에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도 물밑에서 큰 역할을 하면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기획본부장 자리를 지키며 사실상 영전할 수 있었고 당초 이재명에게 한나라당 새누리당 곁에서 빌붙어먹는 민간개발업자들로 찍혀 있었던 남욱일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국면에서 여러 궁지에 몰려있던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며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역할을 하면서 대장동을 비롯해 성남시의 모든 인허가 관련 최종 승인을 해줄 성남시장 이재명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신들의 편에 서줘야 할 성남시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성남시의장 최윤길과 대장동 개발사업 등 성남시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명실상부 실세 중 실세로 등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등을 모두 아우르면서 김만배를 비롯한 남욱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여할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가장 막강한 민간업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재명 체제 성남시가 추진할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를 통해 그 누구보다 강력한 입김을 넣을 수 있었던 남욱일당은 본인들이 오랫동안 밑작업을 해왔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성남시장 이재명의 아이디어로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결합개발하는 형식으로 묶이면서 법정 공방뿐만 아니라 법조단지 이전 등 이런저런 이유로 점점 더 지체되자 유동규에게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얻게 될 수익 100억 원가량을 편히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당초에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번번이 좌초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자신들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합동으로 개발하자고 거듭 설득했고 출세욕 못지않게 재물력도 결코 적지 않았던 유동규는 쌍수를 들고 적극 환영하면서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보고하겠다면서 남욱일당에게 자료까지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추진 방식 등 직무상 내부기밀까지 공유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는 남욱일당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자신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오남용하는 동시에 남욱일당에게는 더욱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남욱일당은 유동규로부터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기밀들을 이용해 각종 심사 항목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컨소시엄 구성 준비를 했고 남욱일당 중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가장 적극적으로 피력한 정재창은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등 각종 금융회사 소속 직원 임원들을 수차례 만나 사실상 자신들이 민간업자로 내정되어 있다고 소위 광을 팔면서 사업에 참여시켜주는 것을 대가로 자신들에게 수익을 몰아줄 컨소시엄 구성에 가담해줄 것을 설득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실무 책임자들과도 각종 용역보고서나 중요 서류들을 주고받으면서 사실상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까지 함께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는 사업계획서 심사에까지 참여하여 남욱일당에게 만점을 몰아주면서 2013년 11월 결국 남욱일당이 자신들 입맛에 딱 맞게 구성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절차적으로 진행된 공모였고 심사였으나 사실상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미 공모 훨씬 전부터 남욱일당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등이 확실하게 유착되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기밀들을 거의 공유하다시피 하면서 그야말로 시험 문제 출제에서부터 해답지 작성까지도 남욱일당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결국 이렇게 추진된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은 당시 박근혜 정권의 LH까지 회방 작업을 펼쳤으나 이마저도 남욱일당이 애초에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사전에 사업 참여 제안이 오고 갔던 부국증권을 주관사로 참여시키고 박근혜 정권의 LH가 11월 말까지 체결되기를 요구했던 위례신도시 A2-8BL 부지 계약금 365억 원에 대해 주관사 부국증권과 연대보증을 하는 대가로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공권과 시행이익 의사결정권 등을 보장해주는 파격적인 이면계약까지 체결하면서 결국 남욱일당이 설계한 수익구조 거의 그대로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의 수익 분배 구조와 남욱일당과 시행사 호반건설 간에 있었던 임명계약으로 인해 남욱과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 간에 급격하게 요동쳤던 관계구도입니다.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남욱일당이 숨어들어가 있는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같은 달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체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민관합동 개발할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전담할 SPC 특수목적법인이자 PFV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인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했으며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자산을 관리해줄 자산관리회사 AMC로 정재창, 남욱, 정영학 등 남욱일당이 일찌감치 설립해 놓은 위례자산관리를 선정하면서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에 남욱일당의 부부들까지도 이름을 올린 위례자산관리와 위례자산관리의 자회사 위례투자 1호 2호, 위례파트너 3호, H위례PM 등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고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출자 지분율을 보면 본래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의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지분 19.4%를 이어받은 부국증권이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의 참여사였던 메리츠증권, IBK증권, 유진증권, SK증권이 각각 14.9%씩 나눠 가졌으며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자산관리회사 AMC로 선정된 남욱일당의 위례자산관리가 13.5%,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 부국증권에게 무려 지분 19.4%를 넘겨주었던 미래에셋증권이 2.5%지만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의 수익이 배당될 푸른위례프로젝트의 배당률을 살펴보면 민간업체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과 민관합동으로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수익의 딱 반인 50%인데 반하여 민간업체들의 주관사였던 부국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한 푼도 배당받지 않고 참여사였던 메리츠증권, IBK증권, 유진증권, SK증권은 모두 특정금전 신탁 형태로 각각 10%씩 배당률을 가졌으며 남욱일당의 위례자산관리도 10% 배당률을 가지면서 남욱일당은 참여증권사 4곳의 특정금전 신탁과는 관계없이 최소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 수익의 10%를 배당받을 수 있으며 참여증권사 4곳의 특정금전 신탁에도 참여되어 있다면 최대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 수익의 50%를 배당받을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남욱일당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출자지분과 배당지분을 간략히 요약 정리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즉 이재명의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전담해줄 특수목적법인이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인 푸른 위례 프로젝트 설립에 단 5%만 출자하고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의 수익 중 절반을 배당받는 매우 매력적인 구조인 동시에 남욱일당도 위례자산 관리를 통해 푸른 위례 프로젝트 설립에 13.5%만 출자하고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의 수익 중 최소한 10%에서 최대한 50%를 먹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후 2014년 8월 위례신도시 A2-8 구역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4,719제곱미터에 건설하는 위례 호반베르디움 총 1137가구의 분양은 성황리에 완료되었고 2017년까지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300억 원 이상 집계되면서 이재명의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300억 원의 절반인 150억 원을 배당받았고 남욱일당은 위례자산 관리를 통해 최소 30억 원에서 증권사 4곳의 특정금전 신탁에 참여 여부에 따라 최대 150억 원을 배당받았을 것인데 배당 수익이 100억 원 정도 될 텐데 그걸 유동규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해준다는 등 정영학 메모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내용들을 통해 유추해보면 남욱일당은 위례자산 관리로 배당받은 10%치인 30억 원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의 참여사였던 증권사 4곳의 특정금전 신탁에도 시행사인 호반건설 등과 함께 숨어들어가 총 100억 이상의 수익금을 배당받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익 배분 구조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보다 약 1년 3개월 뒤에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도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데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푸른 위례 프로젝트의 역할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는 성남잇들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SPC이자 PFV가 했고 푸른 위례 프로젝트의 자산관리사 AMC로 남욱일당의 위례자산관리가 선정된 것처럼 성남잇들의 자산관리사로는 김만배 일당의 그 유명한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선정되었으며 위례자산관리의 자회사인 위례투자 1525, 위례파트너 3호, H위례 PM 등이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의 참여사였던 증권사 4곳의 특정금전 신탁에도 숨어들어가 있던 것처럼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자회사인 천화동인이로부터 7호 등도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참여사였던 SK증권의 특정금전 신탁에 숨어들어가 있었고 이로 인해 김만배 일당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보다 몇 배나 컸던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부동산 경기 급상승이라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무려 4천억 이상의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발사업 수익 배분 구조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자들도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 남욱일당에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조우영 등 김만배 일당으로 대동소이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를 필두로 이루어졌던 온갖 기밀 유출을 넘어서 거의 모든 과정을 함께 작당 모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엉망진창 우선협상자 선정까지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시기는 앞서고 규모는 훨씬 작았던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일컬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몸풀기, 워밍업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 수익 배분 구조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욱일당과 시행사 호반건설 간에 있었던 임용계약으로 인해 남욱과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 간의 관계가 급격하게 요동쳤던 것입니다. 2013년 11월 남욱일당이 미리 다 꾸려놓은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이재명의 성남시가 무언가를 주도해서 추진하는 것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박근혜 정권은 LH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압박했고 졸지에 11월 말까지 위례신도시 A2-8 구역 내 A2-8BL 부지에 대한 택지매매 계약으로 300억 이상 추가로 쓰게 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의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은 내부적으로 더 이상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의 이탈로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게 된 남욱일당은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사전에 논의한 적이 있던 부국증권을 찾아가 SOS를 요청했는데 미래에셋증권처럼 11월 말까지 300억 이상을 동원하는데 부담을 느낀 부국증권이 호반건설이 연대보증을 해주면 컨소시엄에 참여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자 자칫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남욱일당은 이 모든 것에 키를 쥐게 된 호반건설에 부국증권과 함께 연대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시공권과 시행이익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권까지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기어코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서 순식간에 무산될 뻔했던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의 부국증권과 호반건설을 참여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우선 협상자 지위를 유지하며 이후 무탈하게 개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욱일당과 호반건설 간에 체결된 임용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는 남욱일당, 특히 남욱으로부터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자신들에게 맡겨만 주면 100억 정도 될 수익금을 마음대로 편히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만 굳게 믿고 있던 차에 시행권뿐만 아니라 시행이익과 의사결정권까지 호반건설에 넘겨주었다는 임용계약 내용을 남욱일당이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는 참여하지도 않은 김만배로부터 듣고는 이것들이 자기 몰래 알토라는 다른 곳에 다 넘기고 자신을 호구 취급한 것에 매우 분노하며 남욱 정영학 등이 모여있던 술집에까지 직접 찾아가 온갖 욕설과 함께 폭행까지 휘두르는 총극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행 에피소드 이후로 정영학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유동규와는 이때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대면조차 하지 않았고 남욱일당 중 유동규의 카운터 파트너를 자처하며 유동규와는 더욱 각별한 관계를 맺었던 남욱도 이때 이후로는 서로가 서로를 한꺼풀은 의심부터 하고 대하는 관계로 격화된 것에 반해 이때까지만 해도 남욱일당의 검경 리스크에 대한 방패막 역할이나 성남시의회 등에 대한 로비만을 주로 하면서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에는 참여하지도 않은 채 대장동에도 관심 없다고 자신은 그저 로비스트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던 김만배는 최윤길 강한구 등을 동원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일에 큰 공을 세운 것에 이어 임용계약에 대한 내용을 흘려준 계기로 유동규에게도 엄청난 신뢰를 쌓게 되면서 자칭 타칭 김이지스라 불렸던 자신의 엄청난 법조 인맥뿐만 아니라 성남시의장 최윤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적어도 성남시에서는 점점 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실력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주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이 대체 어떻게 설립되었고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와 함께 김이지스 김만배가 남욱 정영학 등을 제끼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중심에 서게 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